처음엔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은지코로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살루미입니다. 이 마을에는 길이란 게 없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튀어나온 오솔길과 붉은 먼지,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는 메마른 땅뿐이었죠. 어린 시절의 제 기억은 늘 모기 타는 갈증과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머니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은지코로는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말라버린 우물, 닭 한 마리 없는 마당, 학교라고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 밑에 책상 하나 없는 교실뿐이었어요. 친구들은 수업 대신 물을 기르러 강까지 왕복 몇 시간을 걸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배움보다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보건소에서 약을 타러 갔다가 벽에 붙어있는 낯선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종이에 인쇄된 글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KYCA 유기농 청년 농부 과정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워보세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리도 없고 그 나라 이름조차 제대로 읽을 줄 몰랐으니까요. 코이카 KYCA가 뭔지도 몰랐고 유기농은 더더욱 생소했죠. 하지만 종이 한 켠에 적힌 문구 하나가 자꾸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작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제 가슴에 불씨처럼 작은 희망을 남겼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마을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길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한 번쯤은 걸어봐야 하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모기장을 붙잡고 누운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청서를 냈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두려웠지만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케냐에 있는 KUICA 유기농 청년 농업센터로 향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냐고 했지만 저에겐 처음으로 무언가를 바꿔볼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을 뒤바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케냐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살루미야, 배추든 뭐든 너만은 이 흙먼지 마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구나.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배추라는 걸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었지만 그저 제가 뭔가를 배워오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겨주셨죠. 저는 가방 하나에 빌린 셔츠와 노트를 챙겨 넣고 좁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니까 무언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KYCA 농업센터는 상상도 못한 세계였습니다. 처음 본 점적관계 시스템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호스에서 아주 천천히 꾸준히 흘러나오는 물방울이 마른 땅을 적시고 그 위에 신기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푸른빛이 도는 넓은 잎의 배추였습니다. 단단하면서도 투박하지 않은 그 모양, 아삭한 소리를 내며 잘려나가는 모습은 음식이라기보단 생명 같았어요. 이건 한국에서 온 배추예요. 라고 설명해준 박종민 박사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박사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안엔 확신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물은 환경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키우는 겁니다. 한국도 옛날엔 이곳보다 더 가난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줄 수 있고 땅이 메말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농업은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다. 센터에서의 교육은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논문을 읽고 흙을 갈고 장비를 다루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지쳐갈 때도 있었지만 배추밭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배추를 그냥 채소가 아니라 제 마을을 바꿀 씨앗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마지막 날 박사님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루미 씨, 배추 하나가 세상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추 하나를 키운 사람이 세상을 바꾼 적은 있죠. 그게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제 평생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고향 은지코로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는 배추 씨앗과 점적관계 장비 도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배를 골지 않도록, 어머니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센터에서 마지막 교육을 마친 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끝났다는 감정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다는 생각도 함께였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적관계 장비를 돌릴 전기가 없고 물을 댈 우물도 깊어 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저를 우수 수료생이라 불러줬지만 은지코로에선 헛된 꿈을 쫓다 돌아온 미련한 아이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박사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사님은 조용히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루미 씨, 땅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더 긴 시간이 필요하죠. 기억하세요. 당신은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시 제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게 여기서 통할 리가 있나? 아무리 한국 기술이라 해도 여긴 다르다는 말들이 제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친척들은 심지어 제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는 소문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버지마저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정은 좋다만 너까지 굶주려선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밭 한 켠을 빌려 작은 점적관계 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완벽한 장비는 못 들여왔지만 가능한 재료를 구해 직접 땜질을 하고 호스를 연결했습니다. 그 밭의 첫 작물이 바로 배추였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심은 씨앗. 땀이 눈에 들어가 따갑고 손이 터져 피가 나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물통을 들고 밭으로 가 직접 호스를 돌리며 물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씨앗이 썩고 병충해가 퍼져 속이 무너졌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배추가 자라날 무렵 동네 꼬마 하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이거 진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아주 맛있을 거야. 이건 우리 마을에 처음 오는 맛이야. 그 아이는 제 배추밭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장면은 제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처음으로 배추 한 포기가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작고 연약한 푸른 잎 하나. 그것은 단지 배추가 아니라 절망 위에서 움튼 희망이었습니다. 배추가 땅을 뚫고 올라왔을 때 저는 정말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밭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이라도 퍼지는 양 제가 한 그 작은 시도조차 이상하게 바라봤죠. 심지어 마을의 어른 중 한 분은 제 어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농사를 신앙처럼 생각하오. 저 풀 같은 걸 심어서 뭐 어쩌겠단 거요? 그 말이 어머니 귀에 들어가 눈물이 맺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녁 식사 때 조용히 묻더군요. 살루미야, 이건 정말 괜찮은 일이니?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 배추가 자라면 그땐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배추는 자랐습니다. 파랗고 두툼한 잎이 겹겹이 뻗어나가며 점점 덩치를 키워갔고 어느 날은 새벽에 밭을 둘러보던 중 들꽃 사이에서 꿀벌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모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그렇게 뚜렷하게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장마철, 예년보다 2배나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제 밭이 있는 낮은 지대는 급속히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적관계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고 배추도 절반 이상이 썩어갔습니다. 저는 장화를 신은 채 밤새도록 물을 퍼내고 남은 작물들을 세워보려 애썼지만 그 노력조차 허무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모든 걸 놓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땅도 돕지 않고 이제는 하늘마저 날 버린 건가? 그런데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종민 박사님.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도 땅도 마음이 움직여야 변합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비가 멈춘 다음 날 저는 장화도 벗지 않은 채 다시 밭으로 나섰습니다. 다 썩은 배추 사이에서도 단 2포기만은 꿋꿋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그 2포기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씨를 뿌렸습니다. 물은 동네 우물에서 일일이 길어왔고 장비는 하나하나 수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청년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나도 도와드릴까요? 그냥 왠지 이게 뭔가 될 것 같아서요. 그 청년의 손이 밭에 닿는 순간
처음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K농 청년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배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K농 청년팀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 마을엔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급식에서 처음으로 신선한 채소를 먹기 시작했고, 주민회의에서도 배추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제 제 밭을 놀이터가 아닌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이장이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살룸이, 그 기술 말이야. 다른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겠나?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배추를 넘어서 마을 전체의 농업 체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때 한국 KOICA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종민 박사님이 직접 저희 마을을 방문하고 싶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싶을 정도로 감격스러웠고, 마을 사람들 또한 설렘 반, 긴장 반의 분위기 속에서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박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수십 시간을 걸쳐 이 먼 아프리카 땅 끝자락의 마을까지.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박사님은 밭을 둘러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청년 팀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이 정도로 시스템을 구축하시다니. 저는 박사님의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직접 저희 밭을 보며 칭찬하시다니. 하지만 그날 저녁,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마을 잔치자리에서 박사님과 청년 몇 명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박사님이 배추김치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였죠. 그런데 그 향이 익숙하지 않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 배추로 만든 거예요? 이거 이상한 냄새 나는데요. 그 말이 박사님 귀에 들어갔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사님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넘기셨지만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과 사람이 이국의 풍토 속에서 오해받는 걸 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배추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구나. 한국의 정신을 잘못 전달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혼자 밭에 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냄새를 지적했던 청년이 조용히 제게 와서 김치를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죠. 왜? 어제는 이상하다면서. 그 청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랑 박사님 얼굴 보니까 뭔가 이건 형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김치를 입에 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박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음식도, 기술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그게 자꾸 익숙해지면 어느새 삶이 되죠. 그 말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국에서 전수받은 농법에 김치 만들기 수업을 추가했고, 마을 여성들이 먼저 나서 배추 절이기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춧가루 냄새에 재채기를 하던 분들이 이젠 서로 맛을 비교하며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한 달 후 마을 중앙 광장에 세워진 작은 간판, KOPIA 살루미 농업교육관. 그 아래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철제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배추로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김치 사건 이후 분위기는 조심스럽게 회복되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육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박종민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박사님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사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박사님은 고개를 젓고는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살루미 씨, 그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이 김치를 낯설어하는 이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어떻게 그 가난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은 저를 바라보다 아주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기술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웃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밭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비법을 배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이 나라를 바꿨죠.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이웃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마음.
그건 한국에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질투가 아니라 배움. 그리고 저는 그 정신을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청년팀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배추를 키웠습니다. 이젠 사람의 마음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저는 흙판에 커다랗게 적었습니다. 협력, 나눔, 그리고 한국의 정신,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술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고. 그것은 함께 사는 방법이며 나누는 방식이라고. 기술보다 중요한 건 함께 성공하자는 마음이라고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가장 조용했던 팀원 하나가 불쑥 손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살루미 형,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코로 가족밭에 내일 다 같이 가서 물 주고 잡초 뽑읍시다. 그 밭, 풀에 다 묻혀 있어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박사님께 배운 한국의 정신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앞서는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을 전체가 함께한 코로 가족의 밭은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잡초를 뽑는 손끝마다, 고랑을 따라 흐르는 물마다 진심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밭은 늘어났고 아이들은 더 건강해졌고 어른들은 이웃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배추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KOPIA 살루미 농업교육관이 문을 연 날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작고 낡은 스피커에서 흐릿한 음악이 나오고 바람은 붉은 먼지를 날렸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도 사람들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했죠. 저희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계셨고 마을 아이들은 한국 국기와 탄자니아 국기를 번갈아 흔들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한편 작게 새겨진 글귀. 이곳은 배추로 꿈을 키우는 곳입니다. 처음 그 문구를 제안한 건 박종민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농업이란 건 늘 반복되지만 반복 속에 꿈이 들어가면 미래가 된다고 하셨죠. 저는 그 의미를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교육관에서는 매주 마을 아이들에게 농업 수업이 열립니다. 단순한 농사법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가 배웠던 그 정신 포기하지 않는 법,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는 법,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가장 열심히 배우는 건 12살 소년 칼라루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배추 농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진짜 김치를 먹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칼라루야, 너는 배추 농부가 아니라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룸이라는 이름이 희망이 아니라 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기술과 마음, 배추와 사람을 잇는 다리 말입니다. 저는 더 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배추가 만든 기적을요. 그 기적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마른 땅 위에서 자란 배추 한 포기. 그것이 마을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삶의 방향까지 바꾸었습니다. 제가 한 건 단 하나, 한국에서 받은 마음을 그저 다른 이들에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씨앗이고 마음은 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한 물 한 방울이 지금도 이곳에서 수많은 배추를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 외곽의 커클랜드라는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40대 주부 로라 벤슨입니다. 전업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요리입니다. 특히 제철 재료를 활용한 건강식 만들기에 푹 빠져 있죠.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공수해온 채소와 과일로 식단을 짜고 아이들 간식도 되도록 가공식품 없이 만들어주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의 과일청이라는 문화를 처음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호기심,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제가 그 장면을 처음 목격한 순간 그건 마치 실험실 같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앞마당 정원을 가꾸고 있던 오후였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동양인 여성분이 마당에서 뭔가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름은 김신혜 씨, 한국에서 최근 이민 오신 분이라고 들었죠. 상냥한 미소가 인상적인 분이라 인사 정도는 나눴지만 특별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무릎을 꿇고 마당에 신문지를 넓게 펼치더니 상자에서 꺼낸 붉은 딸기를 하나하나 닦아 유리병에 정성스럽게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탕도 같이 꺼내더니 딸기 위에 층층이 덮어가는 모습이 꽤 낯설었죠. 더군다나 그 병이 꽤 여러 개였어요. 마치 실험재료라도 다루듯 진지한 표정으로 병을 돌리고 정렬하는 모습에 저는 나도 모르게 담장을 넘겨 쳐다보다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셨고 저는 조금 머쓱하게 웃으며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작업하세요? 그러자 김 씨는 병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딸기청이에요. 딸기랑 설탕만 넣어서 절이는 거예요. 여름에 시원한 에이드로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청, 설탕에 절인 과일? 저희 직업병이랄까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너무 달지 않나요? 혹시 건강에는 괜찮은가요? 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설탕은 많죠. 하지만 생과일이 오래도록 상하지 않게 보관하려면 설탕이 필요해요. 대신 첨가물이 없고 자연 발효처럼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보다 건강에도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맛이 정말 달라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솔직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건강식이라고? 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설탕을 줄이고 천연 감미료나 과일 본연의 단맛을 활용하던 사람입니다. 당장 인공색소,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료조차 잘 안 마시는 제가 설탕 한가득 감긴 병을 보고 감탄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두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제 고정관념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초여름 오후였어요. 장을 보고 돌아와 지친 몸을 겨우 소파에 누웠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문을 열자 김 씨가 작은 병에 담긴 붉은 액체와 탄산수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딸기청 에이드 한 잔 드셔보실래요? 지금 마시기 딱 좋아요. 그 호의가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직접 만든 딸기청 에이드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 가득 퍼진 건 예상치 못한 깊이였습니다. 절대 끈적이거나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었어요. 생딸기의 상큼함이 살아있었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마치 숲속에서 딸기를 따다 바로 갈아 마시는 듯한 신선함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설탕이 들어간 거예요? 믿기지가 않네요. 제가 놀라워하자 김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이게 정성의 맛이에요. 그냥 과일에 설탕 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병을 돌려주고 온도도 신경 써야 해요. 사랑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지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 표현이 어찌나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던지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그 맛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깊고 너무 신선하고 너무 놀라운 맛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일청이라는 낯선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아주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딸기청 에이드를 맛본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서 과일청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음료를 마셨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맛과 건강의 정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인터넷을 켜고 Korean Fruit Syrup, 과일청 만들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다양한 과일, 설탕의 비율, 병의 소독법, 숙성기간 그 모든 과정이 한편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김신혜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반갑다는 듯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그럼요. 라즈베리나 블루베리도 좋아요. 딸기는 금방 지나가니까 지금은 라즈베리 딱 좋아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라즈베리청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대로 과일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병을 소독한 뒤 설탕과 과일을 층층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긴장되고 집중을 요했습니다. 설탕을 이만큼 넣는 게 맞을까요? 네. 과일 무게랑 설탕 무게를 똑같이 맞추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일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설탕이 녹아서 시럽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설명은 마치 한 편의 과학 수업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저는 병을 조심스레 꺼내어 살짝 돌려주었습니다. 병 안에서는 서서히 과일이 무르익고 있었고 설탕은 점차 투명한 액체로 변해갔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효가 아니라 기다림의 예술이구나.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식문화와의 차이를 강하게 체감하게 되었죠. 저희 가족은 유기농을 지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냉장고엔 가공된 음료,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향 탄산수가 들어있었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음식, 즉시 만족을 주는 맛에 길들여진 저희 식탁과 2주 이상을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단 한 병의 과일청. 그 차이는 단순한 조리 방식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의 태도 자체가 다른 거야. 그렇게 저는 과일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또 다른 문화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혜 씨는 매번 새로운 과일청을 만들며 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자청은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만들고 매실청은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기 위해 준비한다고 했죠. 단순한 음료가 아닌 계절의 지혜가 담긴 보관법이었어요. 한국에선 옛날부터 제철 과일이나 약재를 설탕이나 꿀에 재워서 보관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인스타에 올리면서 다시 유행하는 중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선 그런 방식은 거의 없거든요. 음식은 빠르게 먹고 버리는 게 일상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식탁은 효율성과 실용성 위주입니다. 남은 음식은 잘 포장해 두더라도 며칠 지나면 버리는 게 다반사였죠. 하지만 과일청은 다릅니다. 기다려야만 하고 매일 살펴봐야 하고 쉽게 상하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까지 신경 써야 해요. 그러다 문득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조차 가끔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온 저의 지난 시간들. 늘 건강하게 먹자는 말을 반복했지만 실은 건강한 삶의 방식은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 그런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과일청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한 건요. 아이들 간식으로 딸기청 요거트를 만들어주고 남편과 함께 저녁에는 블루베리청 스파클링 음료를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가족들도 그 맛에 푹 빠졌고 특히 아이들은 엄마가 만든 음료가 제일 맛있어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렇게 저의 일상은 점점 더 한국의 맛, 한국의 지혜로 물들어갔습니다. 과일청은 단순히 한 병의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 식탁 위에 계절의 정성과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향기를 가져다주는 작은 기적이었죠. 과일청을 만들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경험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어요. 라즈베리청 만들기 일지 같은 소박한 제목으로 설탕의 입자가 녹아드는 과정, 하루하루 달라지는 색감, 그리고 기다림의 감정을 담아낸 포스팅들이었죠. 그런데 뜻밖에도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몇몇 주부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DM으로 레시피를 물어오기도 했어요. 혹시 워크숍 열 계획은 없으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김신혜 씨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로라 씨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외국인이 미국에서 한국 전통 방식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멋진 일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 앞마당에 테이블을 펼치고 각자 가져온 유리병과 과일, 설탕을 나눠 담으며 함께 과일청을 만드는 시간. 그 자리엔 연령 남짓의 이웃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활기찼어요. 한 아이 엄마는 말했습니다. 로라, 덕분에 우리 아이가 딸기를 손질하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늘 전자레인지로 간단히 만드는 간식만 해줬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또 다른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왠지 더 알고 싶어지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단순히 맛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문화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식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도움으로 유자청, 오미자청, 매실청에 대해 알아갔고 각각이 가진 효능과 의미, 그리고 계절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유자청은 겨울의 감기를 막아주고 오미자청은 피로 회복에 좋으며 매실청은 여름철 음식에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자연의 지혜.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의 경험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깃든 결과물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릴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식 전통 보존법에 대한 해외의 재해석,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와 만난 과일청, 건강한 기다림의 미학 같은 주제로 확장된 글들이 퍼지며 제 SNS는 점점 하나의 작은 커뮤니티로 성장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등심에는 언제나 과일청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저를 우리 집 과일청 장인이라 부를 정도가 되었고 아이들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도 로라네 집 가면
에이드가 진짜 맛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엔 동네 유기농 식료품점 주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이 과일청 우리 가게에서 소규모로 판매해보지 않겠어요? 그 제안은 저에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취미였으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비즈니스로 확장된 것이죠. 물론 아직은 판매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그 제안 하나만으로도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한국 문화가 이토록 깊이 있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일청은 저에게 손맛과 정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급하게 끓이고 섞어내는 요리가 아닌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만 얻을 수 있는 맛. 그 속엔 계절의 흐름이 있고 자연의 선물이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과일청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선물 같아. 과일청 한 병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났고 한국인의 삶의 철학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을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일청 덕분에 제 삶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맛에 대한 관점, 삶의 속도, 가족과 나누는 시간,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경외감까지. 저는 루라 벤슨이라는 이름 뒤에 한국 식문화 애호가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인생은 가장 뜨거운 순간에 차가운 충격을 던져주곤 하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김신혜 씨와 함께 시애틀 흠복헌에 있는 작은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워크숍을 마친 뒤 수고했다는 의미로 그녀가 밥을 사겠다고 한 날이었죠. 외관은 소박했지만 정감 있는 간판과 집밥 느낌이 물씬 나는 메뉴판 덕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여기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고등어구이도 인기 많고요. 된장찌개 이름도 향기롭네요. 김 씨의 추천으로 찌개와 고등어를 시켰고 잠시 뒤 나무등반에 올라온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알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뭐지?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많지? 작은 접시에 담긴 각종 나물, 김치, 오이무침, 무생채 대여섯 가지 반찬들이 상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로 김 씨를 바라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놀라셨어요? 이게 바로 반찬 문화예요. 한국에선 주 메뉴 외에 다양한 반찬들이 기본으로 같이 나와요.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미국에선 어떤 식당이든 공짜 음식이라는 개념은 낯설고 종종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료로 뭔가가 제공된다는 건 대부분 그만한 의도가 있거나 퀄리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당황은 식사가 시작된 후 찾아왔습니다. 찌개가 너무 뜨거워 조심스럽게 한 입 먹으려는 찰나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못 드셔? 찌개 맛없어요? 밥 좀 더 드릴까요? 그 말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꽤 무례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제 테이블에 와서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딘가 모르게 지적당했다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제 얼굴이 굳어지자 김신혜 씨가 서둘러 아주머니께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분 처음 한국 음식 드셔보는 거라 조금 낯설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처음이구먼. 그럼 더 많이 드셔야 해요. 우리 된장찌개 진짜 몸에 좋아. 하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감이 없지? 아무리 친절해도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이게 정말 한국적인 친절인가? 아니면 무례함을 친절로 포장하는 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문화, 그 속에 혹시 제가 보지 못한 이중성이 있는 건 아닐까? 겉으론 정성과 따뜻함으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너무 빠른 친밀감이나 타인의 경계를 넘는 말투가 당연시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의 경외심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신혜 씨에게도 그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신혜 씨, 오늘 식당에서의 일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가까워서. 그녀는 제 말을 조용히 들은 뒤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라 씨, 저도 처음 미국 왔을 때 똑같았어요. 어떤 마트 점원이 제 아이를 예쁘다고 안아주려다가 저한테 혼났거든요. 한국에선 그게 애정 표현이지만 미국에선 개인정보와 접촉에 엄격하니까요. 그때 느꼈죠. 친절의 방식은 문화마다 정말 다르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불편함이 단지 무례가 아니라 문화적 언어의 차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 언어를 오해한 사람은 어쩌면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작은 꽃다발과 함께였죠. 어제는 제가 너무 낯설어서 오해했어요. 반찬이랑 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셔야지. 다음엔 김치볶음밥도 드셔봐요. 그 미소는 어쩌면 과일청을병에 담던 김신혜 씨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깊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통하는 그런 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도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라즈베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과일청을 담그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해 여름 저는 다시 병을 꺼내어 라즈베리를 손질했습니다. 처음처럼 서툴지 않았고 병을 소독하는 손길도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도 제 마음은 다시 설렜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요. 김신혜 씨와 함께 열었던 과일청 워크숍은 이제 정기 모임이 되었고 참가자들도 늘어나 제철의 학교라는 이름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국 식문화 전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같이 공부하고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SNS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로라님 덕분에 처음 과일청을 만들어봤어요. 정성의 의미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이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어요. 그중 가장 마음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로라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저에게 고맙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단지 맛있는 음료 하나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사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과일청은 단순히 설탕과 과일로 만들어지는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였고 누구든 따뜻하게 환대하는 마음이었으며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한 잔을 내어주는 한국인의 정이 담긴 보석 같은 문화였습니다. 한 병의 과일청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만들어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 정성을 다하면 언어를 넘어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낯선 문화도 이해하고자 다가가면 가족처럼 다정해질 수 있다는 것.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좋아하는 곳이 아닌 배워야 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직접 가서 그곳의 공기, 시장, 사람들 속에서 과일청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장에 가는 아이들의 모습,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중년의 여성들, 옥상에서 말린 매실을 뒤집는 노인들 속에 섞여 조용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음식은 재료보다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그날 식당에서 만났던 아주머니의 말투가 김신혜 씨의 딸기청이 라즈베리를 닦던 저의 손끝이 모두 이어져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병을 돌리며 기다립니다. 이 병 안에 설탕이 천천히 녹아내리길, 그 안에서 삶의 정수가 다시 피어오르길,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한국의 따뜻한 지혜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조금 낯설지만 아주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사연일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로라 벤슨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영웅은 아버지였습니다.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그의 모습은 제게 커다란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멋져 보여서였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망설임 없이 출격하셨고 돌아오실 때면 꼭 웃는 얼굴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생일을 앞두고 아버지가 맡았던 마지막 임무는 북부 지역의 대규모 민간 대피 작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출격하셨던 아버지의 전투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엄마는 한참을 울다 결국 무너졌고 저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민간인을 보호하려다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도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잇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훈련과 시험을 거쳐 저는 러시아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개발된 최신 전투기를 조종하며 하늘을 날 때면 아버지가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나 그 믿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훈련 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하던 동료의 전투기가 갑자기 엔진 불량으로 추락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고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전투기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제 발목을 붙잡았죠. 결국 저는 군을 떠나 민간 항공사로 이직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지키는 전투기가 아닌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기를 조종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을 바꾼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편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강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여객기가 흔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괜찮다, 이건 전투기가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몸은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불안한 속삭임이 들려오자 저도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과 함께 안전한 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내렸을 때 기내에선 안도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힘겹게 조종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비복을 입은 한 남성이 웃으며 다가와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 그 따스한 향기가 제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한국 정비사 김정훈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커피 한 잔에 왜 그리도 감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에서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수없이 위험을 넘겼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정훈 팀장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전투기 사고와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 무너져 있던 제 마음을 커피 한 잔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훈 팀장은 커피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긴 비행에 고생 많으셨죠? 혹시 서울 구경할 계획 있으신가요? 제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저는 그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친절함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컵 안에 커피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 흔들림이 제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정훈 팀장은 제가 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긴 좀 춥죠? 잠깐 저쪽으로 가실래요? 저희 정비 휴게실에 따뜻한 자리가 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정훈 팀장의 따뜻한 표정이 이상하게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간이 소파와 작은 탁자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던 조종실과 달리 평온했습니다. 정훈 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저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비사로 일하면서 비행기를 타보지 못했다니 이상했습니다. 항공기 정비가 제 전부라서요. 언제나 땅에서만 보니까 비행기 안이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도 비행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러면 왜 이 일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훈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 비행기 정비사로 일하셨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비행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의 신념이 지금 저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걸까요? 정훈 팀장은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조종사님도 힘드신 것 같아요. 비행은 잘 마치셨지만 뭔가 많이 지쳐 보이세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봐준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두려워요. 비행 중 사고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하늘이 무서워졌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정훈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이 큰 일이잖아요. 저는 그런 조종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로서 군을 떠나 민간 항공사로 전향한 제 자신을 한없이 비겁하게 느껴왔지만 정훈 팀장의 따뜻한 시선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잠시 뒤 정훈 팀장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따가 서울 시내 구경 가실래요? 제가 괜찮은 식당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과 어울리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뒤로하고 정훈 팀장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포근한 느낌이 들었죠. 정훈 팀장은 운전하며 서울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공원이 자리 잡고 사람들은 분주하면서도 활기찼습니다. 그는 친근하게 서울의 명소를 소개하며 제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녁엔 삼겹살 어때요? 한국 오신 김에 제대로 된 고기 한번 드셔보셔야죠. 그의 권유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음 지었습니다. 좋아요. 한국식 고기라니 궁금하네요. 공항에서의 무거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이곳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까지 러시아의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미소, 서로를 배려하는 말투,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건네는 모습들이 제겐 꽤나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정훈 팀장은 먼저 남산타워로 안내했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타워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훈 팀장은 창밖의 야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서울이 한눈에 보여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조심스럽게 창문을 바라보자 도시의 불빛이 한데 모여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도 이런 아름다운 하늘이었을까 하고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라서자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훈 팀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저는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로 들린 아이의 목소리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빠, 별 같아. 하늘에도 별이 있고 땅에도 별이 있어. 아버지와 함께 온 듯한 어린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저도 아버지와 별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훈 팀장이 돌아와 작은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남산타워 모양의 열쇠고리였죠. 여기 오면 꼭 하나씩 사가야 해요. 서울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열쇠고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제게도 이 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정훈 팀장은 저를 맛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로 가지런히 놓인 상차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각종 반찬이 가득하고 한가운데 커다란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정훈 팀장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가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먹으며 정을 나누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보통 개별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이 풍경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정훈 팀장이 고기를 잘 구워 작은 쌈을 만들어 제게 건넸습니다. 드셔보세요. 이렇게 싸서 한 입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어색하게 쌈을 받아 한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커지는 고소함과 풍부한 양념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 게 신기하네요. 정훈 팀장은 기분 좋은 듯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이 곧 마음이죠. 힘든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그때 김 팀장의 딸 수아가 등장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아빠를 닮아 밝고 순수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작은 손으로 정성스레 싸준 쌈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따뜻한 한 끼를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이 문화가 너무도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훈 팀장은 그런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아 씨도 힘든 시간 많았겠죠. 여기서 조금은 쉬어도 돼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느끼는 온기와 다정함이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불안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훈 팀장은 저를 한강으로 안내했습니다. 야경 속에서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제 마음을 닮은 듯했습니다. 정훈 팀장은 제게 천천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첫 비행을 보여주셨던 날이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그 순간의 설렘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정훈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늘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 설렘이 있다는 건 아직도 비행을 사랑한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제가 여전히 하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제게 새로운 감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정훈 팀장의 따뜻함,
그의 가족과 함께 나눈 소박한 저녁,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느꼈던 편안함까지 어느새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훈 팀장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아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만날 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만날 분이요? 네, 아버님과 관련된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정훈 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안내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정훈 팀장은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최대령님이세요. 러시아 공군과 협력했던 적이 있으셔서 소피아 씨 아버님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최대령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닮으셨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아셨다고요? 네. 몇 차례 러시아 공군과 합동훈련을 했을 때 인연이 있었습니다. 참 인상 깊은 분이었죠. 최대령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최대령은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소피아 씨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민간 대피 작전이었죠. 인근 마을이 반군의 공격에 노출되었고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소피아 씨 아버님은 민간인 대피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죠. 제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던 사실이 구체적인 장면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민간인을 먼저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미사일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격추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최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늘 그랬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비행이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나는 기술보다 사람을 지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갇혀 도망쳤던 이유도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새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비행이란 단순히 기체를 조종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소명이라는 것을요. 정훈 팀장의 말처럼 저는 여전히 하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비행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다시 비행 준비를 하던 중 정훈 팀장이 다가와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비행이란 사람의 소중한 순간을 운반하는 일이죠. 정훈 팀장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안전 비행 부탁드립니다. 이후로 저는 매일 비행 전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곳이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정비실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 그리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정훈 팀장의 따뜻한 인사까지 한국의 공기는 제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공항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정훈 팀장이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소피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국항공교육센터에서 교관으로 초빙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교관으로요? 네, 소피아 씨의 경력을 알고 계신 데다가 특히 사고 후 극복 이야기에 감명을 받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교관이라니 제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비행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훈 팀장의 격려 덕분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늘을 더 잘 이해해야 하지 않겠어요? 소피아 씨가 가진 경험을 나누면 분명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지키는 비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군을 떠난 제 자신. 하지만 교관이 된다면 제가 경험한 두려움과 극복의 과정을 젊은 조종사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항공교육센터에서 교관으로서의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의실에 모인 젊은 조종사 후보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떠올라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비행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나르는 일입니다. 때론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 순간에도 책임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후보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관님, 혹시 비행이 두려운 순간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그럴 땐 혼자 이겨내려 하지 말고 동료와 함께 나누세요. 혼자라면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라면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후보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민간인을 구하려다 희생되었던 아버지.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했기에 그의 용기가 더 빛났던 것입니다. 정훈 팀장은 훈련을 마친 저를 찾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교관님 다 되셨네요. 잘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으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교관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조종사들이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행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어둠을 뚫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러시아 조종사의 재도전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따뜻한 문화와 사람 중심의 사고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진정한 비행의 의미를 깨닫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과 배려가 소피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기술적 착각에 불과해요. 책상을 3개 내리치며 외친 건 도쿄 국제해양 인프라 컨퍼런스에서 만난 일본의 한 전문가였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인도에서 온 다양한 기술진들과 정책가들은 그 순간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꾸는 망상이라도 들은 듯 얕은 비웃음이 회의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유엔 산하 기반 시설 조정국에서 일하며 전 세계 오지 지역의 교통이료 인프라 접근성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도쿄에서 열린 회의는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국제 협력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한국이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 처음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왜 국제회의 주제로 올라왔지? 하고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특히 활주로의 길이가 무려 1200m. 그것도 거친 파도 위에 섬과 떨어진 해역에 콘크리트 케이슨을 가라앉혀 만든다니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 측 발표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시뮬레이션 영상은 마치 할리우드 재난 영화처럼 정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회의장 구석에 서 있던 한 한국인 기술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기술자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직접 보시면 믿게 되실 겁니다. 울릉도로 초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울릉도 앞바다 청명한 하늘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제 눈앞엔 3층 건물 높이의 콘크리트 덩어리, 케이슨이 거대한 예인선에 끌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전공인 토목 구조물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눈은 지금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선 예인선들 사이로 GPS와 해류 센서들이 수치를 교환했고 무전기에서는 긴장된 한국어 지시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케이스는 정확히 좌표에 맞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해상 활주로의 첫 발자국을 바다 아래로 떨어지는 콘크리트 블록과 함께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결단이다. 제가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섬은 이미 프로젝트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공항 공사 진행 현황을 설명하는 대형 LED 전광판이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선 비행기 탈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마치 명절 인사처럼 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열기 속에서도 단단히 담담하던 한 할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분은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평생 울릉도를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도와주는 마을 청년을 통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공항이 생기면 무엇이 가장 달라질 것 같으세요? 그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못 데려가서 그날 밤을 하늘만 보며 버텼어요. 제발 숨만 쉬어달라고.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도시에서 살았고 비행기와 기차가 언제든 이용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교통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울릉도 주민에게는 한 번의 비행이 생명과 직결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이제서야 실감한 걸까? 그 다음 날 드디어 저는 케이스니 해저에 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인선과 바지선, 드론과 위성 GPS까지 동원된 그 장면은 마치 하나의 대형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누군가가 숨을 죽였고 물살 하나가 예상보다 강해지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실시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투입이라는 짧은 한국어 방송이 울리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 아래로 미끄러지듯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 그리고 이내 들려온 선장의 외침. 착저 완료. 위치 오차 0.2m. 환호성과 박수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기술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 또한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무언가 역사적인 순간을, 문명의 경계를 넘는 전환점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그 충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섬에 공항 하나 짓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절을 넘고자 하는 생명을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돌아온 후 저의 일상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UN 본부로 복귀한 뒤 다양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늘 그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손주가 아플 때 그냥 숨만 쉬어달라고 빌었어요. 그 눈빛과 목소리는 기술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본부 내부에서 새로운 업무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섬 지역 인프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중 한국의 울릉도 공항이 주요 케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당연히 저를 현장조사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울릉도를 다녀온 유일한 인원이잖아요. 다시 가주셔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울릉도 방문은 첫 번째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관자가 아닌 분석가로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 사이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는 2단계로 진입해 활주로 연장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기존의 1200m에서 1500m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트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었죠. 서울에서 울릉도로 이동하는 여정은 이전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는 대신 군산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포항을 거쳐 헬기로 울릉도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전기항공편은 아직이지만 이미 시범 운항을 통해 대체 교통망이 정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기에서 본 울릉도의 모습은 마치 숨은 보석 같았습니다. 구불구불한 해안선과 파란 바다,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케이슨 활주로가 이질적이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다시 만난 한국 기술진들은 여전히 진지하고 꼼꼼했습니다. 특히 한 분, 박진우 기술팀장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에밀리 박사님, 이 공항은요, 우리 기술력을 뽐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들, 저희 아내가 이 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더 조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섬의 보호자였죠. 조사를 마친 뒤 저는 마을 여러 곳을 방문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 생기면 포켓몬 극장판을 극장에서 볼 수 있대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우리 엄마가 아플 때 서울병원도 갈 수 있대요라는 말이 이어지자 다시 마음이 찡해졌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활주로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 보고서는 UN 본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작은 섬 지역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선례로 울릉도 프로젝트는 국제 모범 사례로 채택되었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17개 섬 지역 정부에서 한국 국토교통부에 기술 담은 요청을 보내왔고요. 그러나 저에겐 그 어떤 국제 표창보다
다시 울릉도로 향하게 되는 것이 더 큰 보람이었습니다. 울릉도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저녁 무렵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 반짝이는 갈치구이, 그리고 무한으로 나오는 반찬들. 저는 한국 음식의 다채로움에 매번 감탄하고 있었고 그날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안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고 이물감이 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통증이 느껴졌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금니 쪽에서 무언가 깨진 느낌이 들었죠. 저는 당황했고 당황한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의 한국 기술자들은 제 이상한 표정에 놀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저는 겨우 입을 벌려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I think something's wrong with my tooth. I think a filling just came off. 한국 기술자 중 영어가 능숙한 한 분이 곧장 말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바로 치과 가시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섬에서? 오늘 저녁에? Is there even a dentist on this island? 제가 되묻자 그 기술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있죠. 울릉도 치과 아주 잘해요. 이 근처에 있어요.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라면 치과 예약은 최소 며칠, 아니 일주일은 걸리고 급한 진료는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는 섬이었고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울릉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릉도 치과에 갔고 거기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치과 의사 선생님은 영어가 유창했고 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 기존 레진이 오래된 것 같네요. 새로 해드릴게요. 하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마취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모든 절차가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진료가 끝나고 가격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약 22달러. 저는 다시 한번 묻고 말았습니다. 30,000?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놀라셨죠? 그 순간 저는 울릉도라는 섬이 단순한 외딴 섬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과 인프라, 국민을 향한 철학이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끝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날 저녁 치과에서 돌아온 저는 무언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픔은 사라졌고 진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렴했으며 의료진은 친절했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 쌓인 작은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친절하고 체계적인 나라에 실망할 일 따위 존재할까? 하는 질문이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토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중 제가 주문한 음식이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40분 결국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다 마쳤고 저만 덩그러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분이라 좀 늦게 준비되었나 봐요. 식당 직원이 건넨 말에 저는 당황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화가 났습니다. 혹시 인종차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린 걸까? 그 순간 한국에 대한 그간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본 모든 것들이 단지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현장 지휘를 맡고 있던 박진우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울릉도에선 외국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자주 있나요? 그는 제 질문에 잠시 당황하더니 곧바로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주인 아주머니가 식당에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갑자기 몰려서요. 그릇이 부족해졌는데 새로 씻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외국분이라서 늦게 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했던 의심이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줬던 이 사람들에게 칼날이 되었던 셈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이 좋음이라는 감정이 아닌 의심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상한 기준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항 건설 현장의 마지막 케이슨이 침몰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울릉도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늘길이 생기는 거구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단절 속에 살던 그들이 이렇게 작은 변화에 감격해하는데 저는 너무 쉽게 의심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의 기술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자리였습니다. 김치를 얹은 삼겹살, 된장국, 그리고 함께 건네받은 소주 한 잔. 박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술잔을 들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력을 직접 봤습니다. 이 섬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요. 그날 밤 식당에서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던 저는 숙소 근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부서지고 케이슨 구조물들이 멀리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풍경은 낯설고도 신비로웠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예전에 손자를 잃을 뻔했다고 말했던 그분이었죠. 저를 보더니 아주머니는 묻지도 않고 따뜻한 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파도는 없죠?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강한 파도는 처음 봤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 파도에 익숙해요. 하지만 가끔은 이 바다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떠날 수 없죠. 이 섬이 우리 삶이니까요. 그 말은 마치 시처럼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와 고립된 삶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을 떠나지 않았고 떠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대신 세상이 섬으로 오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울릉도 공항은 단순한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섬의 사람들의 기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토록 거대한 비용과 기술을 들여 이 섬의 활주로를 만들려 하는지. 그것은 자랑이 아닌 책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 작은 섬을 국가의 중심과 동등하게 여겼고 그 철학을 경제성이 아닌 연결이라는 가치로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가 1시간이 되는 그날, 이 섬의 아이들은 더 이상 날씨 때문에 학교를 빠지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 섬의 노인들은 위급할 때 비행기로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 섬의 어민들은 바다가 막혀 부품 하나를 구하지 못해 멈추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이 공항은 활주로가 아니라 다리다. 한국이 외딴 섬을 안아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다리.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활주로 근처에 섰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울릉도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늘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로 복귀한 후에도 제 머릿속은 계속 울릉도를 맴돌았습니다. 뉴욕 본부에서는 제가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높게 평가했지만 정작 저는 그 보고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더 담아야 했기 때문이죠. 며칠 뒤 한국 국토교통부에서 국제 컨퍼런스 발표 초청을 받았습니다. 울릉도 공항 프로젝트의 국제적 함의라는 주제였죠. 저는 기꺼이 수락했고 다시 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하루 전 한독 측에서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박사님, 내일 발표 전 공항 시범 운항 편이 있는데 울릉도로 한 번 더 가보시겠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서울 김포에서 출발해 1시간 만에 울릉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는 완공된 상태였고 그 위에 착륙한 경비행기의 바퀴는 마치 새로운 역사를 밟듯 묵직하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끝, 작은 유리병 너머로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중엔 기술자 박진우 팀장님도 있었고 마을에서 만난 아이들도, 그리고 귤을 건넸던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시 돌아온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활주로를 걸으며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라란 무엇인가?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는 나라란 보통 큰 것, 멀리 있는 것,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나라는 어쩌면 사람이었습니다. 섬 하나를 위해 경제성이 맞지 않아도 공항을 짓고 할머니 한 분의 손주를 위해 억 단위의 구조물을 바다에 가라앉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국가는 그 사람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구조체라는 것을. 울릉도 공항은 그 희망의 가장 단단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울릉도 공항 활주로 끝자락에서 바라본 풍경은 제 인생의 어떤 여행보다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으며 활주로는 그 모든 자연 속에 사람의 의지를 담은 듯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엔 작은 기념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여기서 서울까지 단 1시간.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닙니다. 여기엔 하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울릉도 주민이, 기술자들이, 정부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손들이 함께 만든 기적의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뒤 마지막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목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죠. Bridge over Isolation, The Along Miracle.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엔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활주로 위에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활주로가 아닙니다. 이건 아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고 노인이 손주의 졸업식을 보러 갈 수 있는 길이며 섬과 세상을 잇는 결단입니다. 한국은 그 결단을 실천한 나라입니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저에게 울릉도 공항에 대해 묻습니다. 기술적인 매뉴얼을 요청하고 건설 방식이나 자문을 받길 원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울릉도 공항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철학이고 책임이며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번에는 업무가 아니라 여행자로 사람들과 웃고 음식도 나누고 섬의 하늘길을 직접 걸으며 그들의 일상 속에 저도 조용히 섞이고 싶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닿을 수 있도록 말이죠.